이번에는요,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여의도 정치권은 그야말로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13일 선거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이 자꾸 거론된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은지 기자? 네, 그 2세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게 좀 관측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현철 그리고 김홍철 두 이제 2세 같은 경우를 전략 카드로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YS의 아들이고 김홍걸 씨는 이제 DJ 3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전략적인 전략 공천으로 좀 이제 공천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에 뭐 두 사람이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과거에 저희 아버님 때에서 이루지 못한 꿈, 영원함의 화합의 꿈을 저희 자식 때 한번 이뤄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도 1등, 광주에서도 1등, 수도권에서도 1등,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한 진짜 국민 통합의 대통령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다 지지했던 분들이죠. 근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이번 재보선 출마, 글쎄요, 뭐 좀 어느 정도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두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선거 캠프 때 많은 도움을 저는 줬다고 봐요, 저 기억에. 예. 그리고 김현철 교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소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치 경험을 많이 했고, 김홍걸 이 셋째 아들도 막상 보니까 예. 아주 전문가적 식견은 없어도 호랭이 아들 같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정치 강령 분명히 있고 또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이 모습이 그대로 가면 이 정치적 흑수저의 등장이다. 아니, 금수저의 등장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누구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예.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즉 전략 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략 카드보다는 네. 경선을 통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한다면은 저는 플러스 요인도 있다고 보지만 예. 그런 것이 생략된 채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닥 잘못하면 요즘 우리 금수저, 불공정하고 아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맞아요. 2030, 뭐 2030만이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상당히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정한 경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지 전략 공천을 막 이렇게 이유 없이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또 그 여러 가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박 교수님 분석이신데 이 두 당사자들은요. 이번 재보선 출마설이 자꾸 나오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나 아직 모르겠어요. 지역 일꾼 뽑는 지방선거로 출마하게 될지 재보궐로 국회의원인 재보궐선거로 갈지 정하지 못했지만 사실 내심 욕심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아이고 저 바빠요. 검토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 두 분이 재보선에 출마를 한다면 도전장을 던진다면 어느 지역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입니까, 강 기자? 네, 우선 뭐 YS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고향이 이제 영남 PK에 있고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DJ 뭐 전남, 명암, 무안, 신안 이쪽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예. PK의 정치적 고향을 두고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는 부산 해운대 을 지역 아니면 경남 김해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남 김해을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있거든요. 예.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를 출마를 하면 이쪽 자리가 비기 때문에 예, 여기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군요. 그다음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뭐 전남의 그 영암, 무안, 신안에 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남 목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목포는 보시다시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예. 박지원 의원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전남지사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아하. 가능성도 높다고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가 빈자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 경남지사 선거가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그 관심을 모으는 선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출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홍준표 지금 한국당 대표도 본인의 측근을 지금 이제 출마를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 어떻습니까? 노 기자 뭐 대리전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이미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홍 의원을 좀 사실상 추천해놓고 선거운동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친문 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복심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 뭐 민주당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 중이라는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 의원이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줄 정도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 의원이 출마를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최근 막 영남 지역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이 경남지사 선거는 나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선거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홍 대표 목소리 듣고 말씀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제1야당 대표 홍준표의 신임을 걸고 치를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홍준표를 재신임해 줄 것인지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그 지사 후보와 함께 그분이 선거 치른다기보다도 홍준표가 직접 경남 선거를 재신임 여부를 고향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남 선거는 그렇게 치를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경남도지사 가상 대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출마했을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겠죠. 윤한홍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할 때요, 바로 그 밑에서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던 한국당 의원입니다. 이렇게 붙여봤더니 김경수 민주당 의원 41.8%, 윤한홍 한국당 의원 21.8%, 김경수 의원이 정확하게 2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저 조사에 뭐랄까요, 박 교수님, 우리가 읽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서 우리가 볼 것은 김경수 대 윤한홍이가 지금 41대 21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예. 지금 각 지방 지역마다 예상 1대1 가상 대결 구도를 하다 보면은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누가 들었든 간에 4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여론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이 반영된 것이지, 네. 지금 여야의 후보들의 서로의 이 대결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예.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네. 경남 지역이라는 것은 요즘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예. 쪽에 누가 되든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라는 그 어떤 선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굉장히 가축장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물론 경남 지역도 물론이겠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 홍 대표께서는 자기 재신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예. 저 20% 정도 차이는 예. 압도적인 차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전에요, 평양에 대북 특사가 파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누가 특사로 가는 거야? 이 부분일 텐데요. 좀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예, 우선 대북 특사 1순위 인물로 한 4사람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는 이 후보들입니다. 우선 급을 생각한다면 이낙연 총리도 좀 이렇게 보이고, 임주석 비서실장도 이제 UAE 특사처럼 이렇게 특사를 갈 수도 있다 얘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뭐 오늘 보도도 나왔고, 여러 관계자의 추측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조명균 장관은 이미 고위급 회담을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효과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 김여정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북한에서 한 2인자급의 규모라고 하면 그 급에 맞는 어떤 사람이 좀 지정이 돼야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야당은 일단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아마도요,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또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당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하는 동안 국정원을 정말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 만들어 놓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사실 처음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좀 임명이 됐을 때도 뭔가 과거의 어떤 전력이 약간 남북 대화에서 어떤 물밑 작업을 했던 이력 때문에 사실 지금 간첩 잡는 것도 중요한 국정원장 자리에 저런 인물 앉혀도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냥 잊혀져야 될 기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게 내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이번에 어떤 이제 남북 간의 대화에 전면에 나서는 것을 두고도 한국당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보기관장이 이제 뭐 대북 특사라든지 대북 밀사로 북한에 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신부장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당 비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신부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북 특사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국이기 때문에 분단국의 정보수장이기 때문에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처럼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대북 공작이라고 합니다. 공작. 그리고 대북 정보 수집이 있어요. 네. 정보 수집. 그리고 하나는 간첩을 색출해서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훈 원장이 출범하면서 네. 대북 공작, 대북 전략 이거 대화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간첩 잡는 거 경찰에 주고 우리는 정치와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보 수집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결정적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그 음지에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국정원장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결과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특히나 투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업으로 청와대 예.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적으로 국정원장은 좀 이제 정보 수집만 해라. 정말 처음에 취임할 때 예.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정보 수집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지켜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야당의 그런 우려, 또 일각의 그런 우려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북 특사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서훈 원장이 뭐 대북 특사로 가기로 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통화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미국은 이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 좀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럼 보내고 나서 결과를 알려달라라고만 했다고 하고요. 환영한다는 식의 어떤 표현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라고는 남북 대화 관련된 진전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뭔가 대화가 진전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약간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잘 풀어줘야 되겠죠.